PPBS, 기획예산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기획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계획, 단기적 계획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실행 계획을 딱 수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실행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효율성 있게 실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새로운 그 새로운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안들이 있잖아요. 행정 계획에 좀 반영을 하는 그러한 예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돕는데 좀 중요한 어떤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어요. 근데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 예산 편성,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럼 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획예산제도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의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뭐 쭉 읽어 보시고요. 장점과 단점 이런 거는 뭐 항상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시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하죠, 사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어요. 이 PPBS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도 이제 사업 계획이랑 잘 맞물려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 계획에서 이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어떤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잘 나옵니다. 잘 운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 기획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사결정권자에게 마지막 최종 결정이 다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그런 예산 기획과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자가 학교에는 학교장인데 학교장들이 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중앙 집권화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어떤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뭐 목표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이런 분야에는 사실 모호하니까 평가 기준도 모호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예산 편성이랑 집행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목표 달성도의 계량화가 어렵다 그랬는데요. 이게 특히 목표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이게 계량화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준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기준을 삼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어렵고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절차는 뭐 계획 수립 그리고 실천 이건 장기적인 거고요. 중단기 실천 계획 수립을 하고요.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실제 집행을 하고 분석 및 평가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경영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는 이제 뭐 효과 같은 거니까 이건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절차가 이게 좀 중요하죠. 절차는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 가시게 되면 학교 교육 기본 계획이라는 걸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수립을 하고요.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거는 좀 포괄적인 얘기예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 설정을 하고 최적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로 쭉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학교 경영에 기획예산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든지 그 전에 주먹구구를 했던 거에 비해서 일단 기획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 얼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인지를 좀 결정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산 절약이 당연히 가능해지겠죠.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교육이라는 게 목표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 증진한다. 학업 성취도를 뭘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매년 달라지는데 그 평가의 대상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 평가를 받는 아이들의 특성이 매년 달라진다는 소리인데 문제도 동일해서는 안 되고 평가를 받는 아이들도 달라져요. 그러면
학업 성취도를 뭘로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국에는 그 어떤 절대 평가가 더 좀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지향 평가가 좀 더 강조되는 그 시대인데 예전처럼 뭐 규준지향 평가를 써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이제 공적인 시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수능밖에 없죠. 물론 이제 학력 평가, 저기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걸 하기는 하는데 그거나 대상 학교도 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해서 치르는 수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사실상 마땅치가 않은데 이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다 이렇게 불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실 없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꼽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활동을 좀 위축시킬 수도 있고 교수학습 체제를 좀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 뭐 1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해서 딱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교육이라는 거는 굉장히 몇 년씩 걸리는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을 수행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라는 것은 그 원론적인 어떤 비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MIS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MIS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구축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그 지표들이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우 데이터를 잘 읽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누가 분석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거를 여기서 이런 돈을 썼을 때 이런 정도 효과가 나왔고 여기서는 별로 효과 없었네, 여기서는 효과가 있었네 이렇게 잘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거기다가 심지어 MIS까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면은 측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좀 단점이 있죠. 자, 연기준 예산제도가 좀 중요한데요. 연기준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그 예산 집행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점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기준 예산제도가 잘 적용이 되지 않죠. 사실 왜냐하면 점중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게 일단 타당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것만 살짝 고치자 이런 주의인데 연기준 예산제도는 일단 전년도에 수립했던 그리고 시행했던 예산안을 전부 백지화하고 0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학교에서나 어떤 기관에서나 그냥 관습처럼 그냥 꾸준히 그냥 의뢰해왔으니까 계속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초기화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것만 새로 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새로 계획을 처음부터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소요가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들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새로 짜려고 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도 잘 나와 있죠? 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표를 잘 보세요. 자, 일몰제 예산제도, 선슬로우를 준용한 건데요. 준용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안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이 시행되는 기한을 만들어놔요. 언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예산안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미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시행하고 그 이상 시행하지 않는 걸로 딱 정해놓으면은 7월 1일이 되잖아요. 7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 예산안은. 자연 파기돼요. 당연하게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계속 이때까지는 유의미하더라도 이때까지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쪽에서 그냥 적용이 되는 이쪽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쭉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으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경영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학교 경영에서는
요런 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직원들 그 일용 그 뭐 힘쓰는 거 하시는 분 있죠.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천년만년 계속 고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 나이가 되면 뭐 좀 이제 힘이 붙이시니까 다른 분들을 좀 고용할 수 있고 슬픈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사회 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 사업 같은 경우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죠. 몇 년 동안 해보고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일단은 해보고 폐기가 되면은 그게 효과가 좋았으면 다시 한번 뭐 하면 되겠죠. 그 이후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예산제도 한 번 더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효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다. 이 기간까지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는 결과를 보고 뭐 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좀 괜찮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수가 나와요. 연수는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연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수의 목적은 이 정도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직무 수행 능력 개선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경험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직접 직면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음에 대비를 하세요라고 대비를 시켜주는 그런 또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승진을 했을 때는 업무의 그 범위나 이런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일단은 일선교사 때는 직접 수업에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교장이나 교감 같은 경우에 일선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 전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생물 선생님이 그때 이제 일이 생기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그 학교에 못 나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사고를 당하셨나 뭐 그래가지고 잠깐 입원하셔가지고 못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땜빵으로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다니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더라도 일반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교감의 어떤 그 담당하는 업무는 그런 일선 교사들의 어떤 업무랑은 좀 다르죠. 일단 의사결정권자에게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출한다든가, 그 모아서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교장의 의지를 이제 좀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사들을 설득하고 다독이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게 일반적으로 교감의 업무니까요. 교장은 또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또 업무가 교감이랑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승진이나 승급했을 때의 어떤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뭐 사전 경험 제공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직무 재교육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교사 자신이 이제 스스로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연수 신청해서 연수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일반 교양 증진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건 교원 연수의 유형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단위학교 중심 연수입니다. 컨설팅 장학이라든가 연구 수업, 교과 교육 연구의 전달 강습, 그리고 교내 자율 장학. 이 중에 이 단위학교 중심 연수가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장학이랑 뭐 슈퍼비전이라고 하죠. 장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능력 개발 쪽도 장학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장학이 바로 이 교원 연수 그리고 단위학교 중심 연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직무 연수부터 볼까요? 자격 연수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당연히 가다 보면 이제 뭐 연차가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일정 연수 뭐 이렇게 다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상담 교사를 따로 뽑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상담 교사 연수를 신청을 해서 상담 교사로 이제 그 테크트리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연수도 있었죠. 뭐 수석교사 연수라든가 뭐 사석교사 뭐 이런 연수, 전문 상담교사 연수는 요즘은 의미가 별로 없고요.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이런 분들도 연수를 계속 받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받고요. 직무 연수는 뭐 그냥 직무 수행과 관련된 그런 연수입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련된 뭐 간단한 문서 작업 툴에 대한 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교양이나 취미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뭐 많이 듣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뭐 점수 채우려고 듣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뭐 특별 연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는 진짜 제한적인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시해야 되는 건 요거다. 단위학교 중심 연수, 요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학교 중심 연수, 이게 단위 학교 연수인데 단위 학교 내 연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업 연구. 공개 수업 하는 거죠. 공개 수업. 그리고 공개 수업이나 연구 수업 하는 게 이제 수업 연구죠. 그리고 교사 학습 동아리, 뭐 단위 학교 교과 교육 연구회, 교내 자율 장학. 이 교내 자율 장학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연수 이런 거는 뭐 그냥 셀프로 하는 거죠. 뭐 중요한 거는 요 발전 방향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수의 어떤 지금 패러다임이라는 게 지금의 패러다임이 끝까지 유지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변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를 논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교사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뭐 사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연수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결국엔 전문성이라는 게 뭐냐면 교사가 이제 이론적인 어떤 그런 배경, 그 스키마나 그 백그라운드 날리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한 연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실무에 투입되는 사람이지 연구 인력들은 아니죠. 그 연구 인력이 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무에 투입되는 실무자죠. 실무에 투입되는 교육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티칭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티칭 스킬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한 연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학습 자료,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 자료와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 제공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좀 기억이 잘 남고 실제로 그러한 수단을 활용을 해서 실제 수업에 자기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 같은 걸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뭐 전기간에 걸친 교사의 발달 단계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보시면 이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나 보시면 그 재사회화 교육 같은 걸 좀 해요. 왜냐하면 교사와 군인이 사기를 당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접하는 분들이 학생과 학부모잖아요. 근데 학부모가 교사 상대로 사기 치는 경우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사기 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교사한테 사기를 쳐요. 이게 왜 사기를 안 치냐면 교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안 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회로 나오면 달라지죠. 사회로 나오면 연금이 나오고요. 그 연금을 안 받고 퇴직금 받고 나오시는 일부 선생님들도 계시죠. 목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어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재사회화 교육 같은 게 필요하죠. 군인도 똑같아요. 군인도 상명하복의 어떤 그런 비현실적인 어떤 명령 관계 속에서 살다가 사회에 나와보면 아저씨죠, 그냥. 아저씨 아줌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명령을 들어요? 군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재사회화 교육 같은 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제인데요. 이게 왜 도입이 됐냐면은 선생님들이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비뚤어진 사람들 있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그 선생이 하는 게 뭐냐 이따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 보고 직접 가르쳐 보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낮잡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욕을 먹는 직업은 아닌데 뭐 커뮤니티 사이트라든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자기는 뭐 해서 뭐 선생님한테 맞았다든가 뭐 선생님이라고도 안 해요. 선생 뭐 시옷 뭐 이런 거 선생에 대해서 비하적인 표현을 붙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건 다 본인 탓이죠. 왜 맞을 짓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때리는 사람 없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런 맞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제가 보기엔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주작에 사람들이 또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식으로 실제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 그런 생 거짓말을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선생님들이 굉장히 날로 먹고
뭐 개꿀 직업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이거예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제. 그래서 보시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공교육이 갖는 신뢰성, 공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평가를 하느냐 보시면 동료 교원도 평가를 하고요. 애들도 평가를 해요. 학부모도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평가에서 의미가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거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동료 교원인데 점수를 짜게 주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개판을 치지 않는 이상. 제일 정확한 평가는 학생들의 평가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라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한 5분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거, 열심히 가르치는 거 애들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만족도 조사하는 게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여기서 또 빠질 수가 없죠. 학부모들도 이런 거 껴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제 참가를 하시고요. 이런 평가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시기는 매년 하고요. 그래서 뭐 점수를 내가지고 뭐 점수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평가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평가 지표를 통해서 평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영역이 나와요. 어떤 측면에서 부족하다, 어떤 측면의 능력이 뛰어나다 나오잖아요. 그럼 부족한 영역에 대한 연수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라는 게 어떤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 연수는 선생님들의 티칭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데 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발문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렇다면은 발문에 대한 연습을 시켜서 발문의 질을 끌어올림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수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평가 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능력 향상 연수 이런 거 필요하죠. 뭐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천년만년 잘하나요? 수학 문제 안 풀면 수학 선생님들도 수학 문제 푸는 능력 떨어지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뭐 평생 영어를 잘해요? 아니죠. 영어 단어 안 외우고 교재 연구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 영역별로 좀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그 해당 과목에 대한 어떤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해당 과목에 대한 연수를 또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학습 연구년제와의 연계. 요거는 점수를 잘 받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가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을 대상으로는 굉장히 전문성이 인정이 되니까 전문성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식년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뭐 수석교사라든가 뭐 전문교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학교나 교육청에서 뭐 교육 컨텐츠나 연수 자료 만드는데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석교사제가 나오는데요. 수석교사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에요. 강의 중심의 어떤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측면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승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수석교사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잘하는 분들이 수석교사를 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짬이 되신 분들이 그냥 수석교사를 맡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수석교사를 하게 되면은 수업 시수가 줄어들어요. 수당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짬찬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 짬이 찼죠. 수업 부담을 경감을 해줍니다. 수당을 지급해줘요. 그러니까 수석교사 뭐 나쁘지 않죠. 어차피 진급 안 된 거, 교장, 교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수석교사라도 하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 은근히 계시죠. 연세 있는 분들 중에.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잘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성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석교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뭐 해외 연수 같은 것도 보내주고요. 뭐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수석교사를 하고 있을 때는 교장이나 교감 할 수 없어요. 그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교장, 교감 승진 테크트리를 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승진인데요. 승진은 사실 그 어떤 업무의 범위와 권한의 범위가 확정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동일 직렬 내에서의 직위 상승을 말합니다. 동일 직렬이 뭐예요? 교사는 교사잖아요, 교사. 교사라는 직렬 내에서의 신분 상승이에요.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상승을 하고요. 교감에서 교장으로 상승을 하죠. 그렇게 같은 직렬 내에서 상승을 하는 게 이제 그 승진이에요. 행정실은 좀 다르죠. 행정실은 그냥 행정 기관에서 이제 파견나 근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9급, 8급, 7급 이렇게 그렇게 급수를 따라서 이렇게 승진하는 그런 테크트리를 밟죠.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승진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원 승진 같은 경우에는 뭐 근속연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점수가 있어요. 뭐 전국 단위 이제 뭐 교육 뭐지 이제 연구소 이런 데서 뭐 우승을 하면 뭐 0.1점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울시 대회에서 따면은 뭐 0.0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따가지고 점수를 다 채우면은 이제 교감 이렇게 연수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금평 이런 거 잘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승진하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시면 아예 처음부터 그 발령을 받자마자 나는 꼭 교감과 교장 태클을 밟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일정 연수 받기도 전에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뭐를 연구 수업을 하고 뭐 이렇게 계획 막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이건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체육 선생님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학교 운동부가 있는 경우에 체육 선생님들은 그 대회에서 그 메달 따오잖아요. 입상을 하면은 점수가 플러스가 됩니다. 연구 점수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유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운동부가 없는 학교도 운동부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체육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조금 다른 체육이나 뭐 실기 같은 경우가 다 그래요. 음악, 미술, 체육 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일반 그 예체능 계열 말고 일반 교과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이나 음악 선생님들, 미술 선생님들이 조금 더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매년 평정을 해요. 그 점수를 매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등, 뭐 2등. 그래서 이제 1등을 받아야 그 교감, 교장 나가는데 점수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그 승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걸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금평도 그렇고요. 자, 금평 이런 점수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수 성적이나 가산점 평정 이런 것도 뭐 다 그냥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 장학이에요. 장학. 장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행정의 일부 또는 연장으로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활동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장학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일단 선생님들의 그 티칭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구성해 놓은 어떤 교육과정 있잖아요. 그 교수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약간씩 모디파잉을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기술, 뭐 그런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다 장학이에요. 장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분류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어떤 장학이 있다라는 거를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시 분류를 따라가 보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장학, 담임장학, 요청장학, 교내 자율장학, 지구별장학, 특별장학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역시 핵심은 교내 자율장학이 되겠습니다. 자, 교내 자율장학의 경우에는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마크티칭, 뭐 자체연수, 약식장학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교장학 뭐 이런 거는 그냥 문교부, 그 교육부에서 그냥 하는 그 장학을 그냥 문교장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방장학이 학무장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지방교육행정 조직에서 그냥 실시하는 그 장학이에요. 지구별 자율장학 이런 것도 뭐 그냥 읽어만 보시고 핵심은 여기부터죠. 교내 자율장학부터입니다. 자, 일단은 교내 자율장학 같은 경우에는 장학이 학교 단위로 이루어져요. 학교 단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상장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제 과정을 관찰하고 그 과정을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장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의 수석교사분들이 있죠. 그리고 교감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감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거 전문으로 하셨죠. 왜냐하면 장학사 시절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학 담당자가 있으면 장학 담당자가 신규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관찰을 하고 피드백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시고 이제 그 회의 결과를 다시 수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런 장학이에요. 단계는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동료 장학은 서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료 교사에게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장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기 장학 같은 경우에는 동료 장학과 거의 유사한데요. 그 자기가 자기 수업을 뭐 녹음을 한다든가 녹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구나,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스스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실천하는 형태의 장학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여러분 이제 졸업하시기 전에 다들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혀놓고 짧은 세션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어떤 특정한 티칭 스킬을 연습하기 위한 그런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선생님들을 모아놓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일부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해서 그거를 녹화를 뜨고 또 녹화본을 통해서 이제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고 이런 작업을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체 연수가 있습니다. 자체 연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학교에서 아예 그 연수 컨텐츠를 만들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연수 내용을 가지고 그 내부 직원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체 연수인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교과 연구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뭐 동학년 협의회라든가 교과 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단독으로 시행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동료 장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체 연수를 하기 때문에 서로 동료 교사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약식 장학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많이들 본 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본 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수업을 하고 계시면 그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뒷짐지고 뭐 복도 걸어 다니시죠. 이렇게 걸어 다니시죠. 그러다가 이렇게 애들이 잘 공부를 하고 있나, 뭐 애들이 떠드나, 뭐 선생님이 수업은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쓱쓱 들여다보고 가시죠. 그렇게 들여다보고 가셨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면 좀 발전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부르시죠. 김 선생 일리 와보세요.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잘 하는데 요거가 조금 아쉬웠어요.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해 보세요. 이렇게 약간 지도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장학이 약식 장학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식입니다. 약식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쓱 지나가다 보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설팅 장학이 있는데요. 컨설팅 장학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나 어떤 선생님이 외부 인사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장학을 해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은데 나 혼자 개선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장학 전문가 분이 이제 학교에 오시죠.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을 했다면 학교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교수학습 어떤 장면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슈퍼비전을 제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 교사가 신청했다고 그러면 이제 교사가 하는 수업이라든가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부분에 한정을 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그냥 그 석양을 등지고 이제 떠나시는 뭐 그러한 형태의 장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청이 있는데 학교의 요청으로 특별한 훈련을 통해 학교 요청으로 잠깐만요. 여기 다시 할게요. 자, 학교의 요청으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강점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해결안을 추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활동인데 이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왜 학교에 요청이 있을 때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추천해주는 그런 장학이 컨설팅 장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뭐 자율장학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뭐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장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합장학이라든가 담임장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막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것들은 아닌데요. 일단은 한 번은 보고 넘어가시죠. 종합장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행정에 대한 어떤 장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선생님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는 않죠. 그런데 이거를 뭐 매년 이렇게 모든 학교를 상대로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한 2년 정도 주기로 이제 장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장학사 분들이 학교에 많이 오시잖아요. 네, 장학사 분들이 오시는데 요 장학사 분들을 이렇게 두세 분 정도를 이렇게 부하로 데리고 장학관님이 이렇게 장학팀을 꾸려가지고 학교를 방문을 하죠. 이분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장학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일선 학교의 어떤 개별 선생님과는 큰 밀접한 관계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그렇게 잘 언급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담임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임장학이 뭐냐면 장학사님별로 담당하고 있는 그 학교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담임하고 있는 학교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주기적으로 가서 장학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장학을 말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교육계획 추진 상황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수학습 방법, 뭐 평가 방법, 뭐 생활지도 이런 거 아주 학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장학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니까요.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한 번씩 와서 활동을 하시죠. 뭐 아주 자주 오시는 건 아니에요. 자, 특별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장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특별한 어떤 특수한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장학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개별 개인 선생님 개인들이랑 큰 관계는 없어요. 학교랑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수업장학이 있어요. 수업장학. 수업장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 과정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개별 교사와 장학사가 1대1로 어떤 장학 관계를 맺는 그러한 형태의 장학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사뿐만이 아니라 장학 담당자가 학교에 있다면 그 장학 담당자가 수업 장학을 좀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장, 교감, 보직교사, 뭐 동료교사 이런 사람들이 뭐 장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요런 좀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교내 자율장학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의사결정권자는 말이죠. 그런데 수업장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동료 교사들도 제공할 수 있다. 그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감의 역할 요거는 사실은 참고자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교감 선생님이 이런 마인드에서 장학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그냥 개념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장학에 대해서 이해가 올바르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장학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올리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장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결국에는 이 장학 담당자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선생님들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교감 선생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파수를 잘 맞춰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베스트 케이스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담하는 것도 다르고요.
어떤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습관도 다르고요. 당연히 다 다른데 아무튼 그렇게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상대방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주파수가 너무 잘 맞는 경우에는 능력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교사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교사의 현재 능력과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그 수준, 이거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교사에게 장학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죠. 자, 일단은 장학의 최근 동향,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학이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장학의 내용들이 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잘 조합을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말이 되게 써내시면 좀 점수를 그래도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자발성, 교사의 자발성과 자율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사가 교사가 학교의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의 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교육이라는 어떤 전쟁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하면서 교수학습을 구성하고 실제 어떤 교육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실제 교수학습을 담당하는 거는 교장, 교감이 아니라 평교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업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학이 구성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그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강의 내용 보고 그냥 뭐 예시 보여주고 강의 내용 주고 예시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뭔가 다양하게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을 구성하게 해본다든가 뭐 참여를 하게 해본다든가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도구들이 있죠. 뭐 게시판을 블리튼 보드 뭐 이런 것들 을 이용해서 그 비동기적 방법으로 뭐 장학 담당자와 연수 담당자와 연수 컨텐츠를 만든 그런 사람과 이제 1대1로 좀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기획과 평가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학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고 개선 방향이 뭐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좀 디자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어떤 능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한 점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자원 장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인간자원 장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장학이 어떤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개념적인 측면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에 대한 관점 내지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자원 장학이라는 거는 교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는 형태의 장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골자인 그러한 형태의 장학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교사가 능력 발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고 결국에는 교사의 교직에 대한 교사의 어떤 그 모티베이션 그 유지가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의 장학은 좀 장학 자체의 효과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교원단체가 있어요. 자, 교원단체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원단체가 뭐 교총도 있고요. 뭐 전교조도 있고 유명한 거는 그 두 개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뭐 서울시 교사협의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단체가 있다. 뭐 그리고 법외 노조가 몇 년 전까지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였죠. 그때 이제 뭐 이게 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결사의 자유까지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집회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제한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교조분들이 주장을 하시다가 법외노조 판정을 받고 법외노조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직되시고 뭐 1,500 몇십 명 뭐 해직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막 복직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 개인에게 이제 다행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법외노조 판정을 받았던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합법 노조로 인정이 되셨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합법 노조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예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교원 노조와 일반적인 뭐 교원 단체 요거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정도가 있으니까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행정학이 오늘까지 3강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교육행정이 양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수업 듣는 여러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1년 동안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18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글 쓰는 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굉장히 잘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교육행정이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교육 철학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